더샵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할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서울시장이 달라짐에 따라 앞으로 바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 효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는 선거 공약을 정말 많이 세워놨었고 각 구별로도 아주 디테일한 공약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서울시장님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런 공약들이 100% 이행될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당에서 뭐라고 비판했나요? 1년짜리 임기인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 혹은 국회 혹은 시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했었죠. 네, 이 부분들 다 사실이긴 해요. 특히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만 따다가 1년 다 지나갑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과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진짜 실현이 가능한 공약은 바로 무엇이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정권한 중 하나가 바로 인허가권인데요.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 서울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괄목을 잡고 왔었잖아요. 시장님이 재개발, 재건축에 전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갈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빨리 풀어줄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우선 재건축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합설립 인가가 난 재건축 지역들 말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재건축 지역들 중에서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무엇이냐면 안전진단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완화하겠다라는 목소리는 내고는 있지만 시장님이 완화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실제로 통과되는 사항들이 아니죠. 왜냐? 이것은 국회에서 맡고 있으니까요. 특히 가장 심각해진 거는 바로 2차 안전진단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이라고도 하는데 해당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조를 보시게 되면 이 2차 안전진단은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 두 곳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1차 안전진단 통과했다가 2차 안전진단만 가면 줄줄이 떨어지는 이유들이 여기 있는데요. 국회 소관이다 보니까 이게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재개발 예정지는 또 다를까요? 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았었죠. 재개발도 시장님이 구역지정 권한이 있긴 하지만 재개발을 구역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주거정비 지수제였습니다. 이 주거정비 지수제를 최근에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구역 지정 요건들이 있었지만 전 시장님께서 재개발을 더 구역 지정하기 어렵도록 만든 주거정비 지수제라는 것을 만들었었죠. 근데 이 주거정비 지수제에서도 가장 악랄했었던 거는 바로 연면적 노후도 60%였습니다. 이 연면적 노후도 규정을 맞추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재개발들이 되는 게 없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재개발 지역들 갖다가 새롭게 구역 지정하려고 보니까 이 노후도 연면적 기준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했었을 거고요. 아예 파격적으로 주거정비 지수제 자체를 없앴던 것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예정지들이 실제로 재개발 구역 지정될 가능성들이 높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거정비 지수제가 없어졌다라는 거지 기본적인 법에 대한 내용들 혹은 시도 조례가 없지는 않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후도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필수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등에 대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되긴 했지만 아무데나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을 만한 곳들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조를 보게 되면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들이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들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재개발은 절차법이다 보니까 멋대로 되는 것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노후도라는 것은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조라면 30년차 이상, 그 외 건축물 구조라면 20년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정량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발표를 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한 곳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밝힌 구체적인 수치는 재개발 해제 지역 중에서 54%가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했습니다. 재개발 해제 지역이라 한다 하더라도 46%는 재개발 구역 지정에 대한 요건들, 즉 대표적으로 노후도 요건이 깨졌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재개발 해제 지역들이 뜬다라고 하면서 묻지마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요건들을 맞춰가면서 투자해야겠다는 부분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노후도가 해결되면 끝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를 보게 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개념은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별도로 정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권리산정 기준이 지정되게 되면 일명 지분 쪼개기가 안 되도록 막혀버리게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모집 공고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쪼개기 금지에 대한 내용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쪼개기 금지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신축 빌라입니다. 개념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일이 2010년 7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전 같은 경우는 일명 서울시 구조례라고 하는데, 이 구조례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30일 이후로 새롭게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구역들은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고요. 신조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완화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준공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하려고 했었을 때 일단 그 예정지가 정비구역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노후도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해당 노후도가 충족됐다 하더라도 빌라들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입주권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알아두시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대, 그러면 재개발 예정지역들이 뜰 것 같아. 저는 항상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 중 하나가, 재개발 투자 초보자라고 하면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투자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리 정비구역이 지정된다 한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까지가 정말 험난하거든요. 이 75% 동의율 받기까지 10년, 15년, 20년 걸리는 조합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끝판왕이거든요. 재개발 초보자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하기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단 조합 설립 인가가 낮다. 그런 시장님이 바뀐 후광 효과로 인허가가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죠.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기간을 보다 앞당기겠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통과로부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 이후로부터 시도지사가 정하는 특정 날 이후로는 전매 금지가 걸리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해당 부분 자체는 9월 달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님이 바뀐 이후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서울시장님에 대한 영향으로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입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느냐? 우선 기본적으로 서울시장께서 공공재개발 지역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해제시킬 수는 없어요. 특히 이사부동산 대책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동의율 66.7%를 모아서 진행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동의율을 모으려고 했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존의 민간 재개발 구역 지정이 안 됐었을 때에는 그냥 주민들이 그냥 빌라로 있기보다는 공공이라도 그냥 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민간 재개발의 길이 열려지게 되면 주민들조차도 재개발에 찬성하긴 찬성하는데 공공보다는 민간이야 라고 하면서
표가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년 동안 흐지부지 하다가 공공재개발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 6 부동산 대책의 공공재개발, 2, 4 부동산 대책의 공공재개발이 있게 되는데 5, 6 부동산 대책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0년 9월 21일이다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5, 6 부동산 대책은 공동시행자 방식이고 2, 4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직접 시행자 방식, 즉 조합이 없고 LH, SH가 단독적으로 진행한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2, 4 부동산 대책은 단독 시행자 방식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21년 2월 4일 이후로 신규 매매 계약한 모든 사람들이 현금 청산 당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2, 4 부동산 대책 이후로 신규 매매 계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 당하다 보니까 당연히 찬성을 안 하겠죠. 그럼 반대에 대한 논란들이 정말 많은 와중에 우리가 민간 재개발에 대한 길도 열렸다라고 하면 공공재개발 옆에 난 공공재개발 떨어졌었는데 민간 재개발로 지정이 됐어 라고 하면 오히려 사전에 공공재개발 지정된 후보지들이 우리도 민간이 좋은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서울시장님께서 민간 재개발에 대한 길을 열어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나비 효과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장님이 바뀐 이후로 달라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서울시장님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서울시장님의 행보에 대해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더샵TV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